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뭐 엄청 오고 뭐 겨울이 뭐 난리네요. 지금 아직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그렇죠. 22도까지 뭐 산책을 하기도 네네. 했었는데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뭐 분석에 따르면 네네. 서해안의 해수면의 온도가 2도 정도 올라오니까 이게 눈구름으로 가가지고 네네. 폭설이 쏟아졌다는데 네. 도시마다요 네. 관측사상 최고 뭐 이런 거 네네. 역사상 뭐 네. 무슨 와 이게 이제 이른바 습설이잖아요. 네네네. 수분이 많은 눈이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해안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게 북서풍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눈으로 변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치도 사실은 이런 네. 기후 위기 문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준비하고. 대통령이 아리백도 모르는데 아리백이나 파우치나 네, 뭐 같은 네. 백인 줄 알고 있는데 역시 대응이 되겠습니까? 방법은 대통령이 빨리 집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 시험 좀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교양 수준이라든가 네. 특히 이제 경제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안 뽑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 시험 이런 거 어떨까요? 네네. 아니, 그걸 당에서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라는 게 당이 공천하는 거예요. 공개 네네네. 추천하기 전에 네네.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네네. 그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작동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에서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의 토론회를 숫자를 늘리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또는 그리고 이 본선 선거에서 경선 토론회를 본선 토론회를 늘리는 법안들 이런 것들 사실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게 해야 된다. 근데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대통령 되는 이런 세상에서 네. 지식이라든가 어떤 경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필기 시험이라도 네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네네. 이런 거 해야 그런 거 정도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네네네네. 그래야 함부로 경제 정책도 운영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사실은 정당 파괴, 정치 후퇴 현상입니다. 저는 뭐 특정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편적 기류 같아요. 네. 우리 정치는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네.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 실력이라든가 교양 수준, 민주적 의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정치는 퇴보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와 삼각관계로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네. 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삼각이라는 건 정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론이죠. 언론.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이 언론이 이제 수준이 떨어지니까 정치가 언론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이 옐로우 저널리즘을 추구하니까 정치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글로벌화되고서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시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버리니까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덜 미쳐요. 과거에는 나쁜 의미에서 영향도 미쳤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의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좋은 의미로서 정책적 영향도 미쳤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사실은 미국의 법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경제와 정치가 멀어지니까 정치인들이 경제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정치에 대해서 정책적 요구를 하는 하나의 요청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저는 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정치의 힘이 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론도 어떤 면에서 좀 정치의 하위 파트너인 것 같고요. 광고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순치되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경제도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해외 순방 갈 때마다 꼭 재벌 네네네. 총수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일종의 병풍처럼 세워놓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이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정치 권력이 과거처럼 능동적이고 긍정적 의미에서 언론과 경제에 힘을 미치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글로벌 경제인데, 그런데 파괴적이고 또는 퇴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죠. 사정기관들 네.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고 있고, 파괴적 의미 또는 망하게 하는 의미로서의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이게 저는 한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좋은 건 줄어들거나 없어져 가고 네네. 나쁜 건 그대로 있으면 네네. 이런 걸 보고 망조라고 하겠네요. 망조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를 망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극소수가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부패의 고리에 이제 타고들었던 거,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특히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윤석열 정부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나왔으니까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어떤 위기라고 보시는지, 어떤 차원의 위기라고 보시는지.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네네.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하는 툴로 보자면은 이 이른바 이제 신냉전,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반도체의 국제 산업 구조 조정이다. 즉 중국이 상위 클래스의 반도체 국가로서 진출하려는 것을 미국이 막아버리면서, 너네들은 계속해서 국제적 분업 구조의 하청 구조로 남아야 돼 라는 것을 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한국은 거기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시장이라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짜놓은 구조에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들, 요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추종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미국은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보다는 일본 편을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구조 조정에도 적용되는 게, 일본이 새롭게 반도체에 재진입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보다 더 말랑말랑한 대만이 반도체 시장에 앞서가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용인하여서 한국이 뒤처지는 상황이 저는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반도체 싸움에 어떻게 뛰어들 거냐도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전략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심각하네요. 이 심각한 분이 지금 또 실제로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윤한 갈등이 이거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이 한동훈 사람입니다. 네네. 김건희 고모 이야기 꺼냈습니다. 목사님. 예, 네. 가족 이야기 꺼냈잖아요. 이 조폭 영화에서도 가족 테러하기 시작하면 이건 막장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네네. 결국은 윤석열과 그 친윤 그룹들이 한동훈을 쳐내려고 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한동훈도 그걸 느꼈다. 그래서 신지호가 이미 이제 일가를 날린 거고요. 지금 기사를 보면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흘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나 그냥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지금 불거진 건 소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네. 실명으로 글을 남긴 거, 여기 뭐 실명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당내 갈등인데,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증폭되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특검법 관련 또는 탄핵 관련해서 한동훈을 끝까지 믿을 수 없다. 애초에 이번 기회에 믿을 수 있는 당대표로 당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장악하겠다라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의 캐릭터의 문제. 한동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배신자라. 이런 그 두 사람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원관계 비슷한 이런 것들도 작동하면서 반드시 한동훈을 이번에는 제거해야 되겠어라는 의지가 대통령실에서 충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뭐 얘기를 하던데, 토사구팽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사냥했었던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중국 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사냥개였을 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한동훈 입장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김건희가 네네. 이거는 국민들의 너무 눈밖에 나가지고 차기 정권을 만들어 가는데, 즉 내가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이 되는데도 방해가 될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키워줄 때는 윤석열 덕에 컸지만 크고 나니까 윤석열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양쪽이 서로 이제 한쪽은 배신감, 한쪽은 발목 잡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우리 박 선생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지도가 높으면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을 없죠. 텐데 네. 지지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토사구팽 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고 뭐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인데요.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이렇게 활기차 보인다, 적극적이다, 공세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약점을 잡혀 있겠죠. 이 댓글 게시판에 대해 가지고 네. 장해찬 씨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씨 부인이 과거 맘카페에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도 폭로를 하고 실제로 이거는 한동훈 팀들이 했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해찬 씨는. 네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댓글 다는 것 같지만 여론 조작이거든요. 네. 민주주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법률적으로 작동되면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적 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극단적인 투쟁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체제가 완벽하게 붕괴돼 가지고 야권이 완전하게 새로운 판 짜는 거 이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뿌리는 윤석열과 같고 외부인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배제되는 새반짜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윤석열 체제는 유지가 되고 김건희 여사 정도는 제어가 되면서 본인에게 스무드하게 이양되는 상황들 이걸 바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듣고 나니 그런 상황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동훈은 그렇게 바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나를 쳐내는 게 확실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저항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 기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이지만 뭐 숙고하는 상태라고 하고. 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약 칼을 뽑는다 하면 그 쓸만한 칼일까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네. 한동훈 계를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수적으로 일단 가능할까요? 수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지금 이 한동훈이 정치 초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 이런 특검이라든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모아서 의총을 해가지고 우리 집단 퇴장하자. 당론 정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닥쳐툰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헌 당규를 가지고 논란이 생깁니다. 자, 주요 정치적 결정을 하는 당론 결정이 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회인가 아니면은 의원들의 결정 구조인 의원총회인가라고 이렇게 싸움이 나게 돼 있죠. 네네. 그런데 그럼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안 거부권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건 무기명이긴 한데 네. 집단 퇴장 해버리면 네네. 나 남아서 무기명 할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가면 김명이죠. 분당이죠, 분당.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올 겨울쯤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자기 역할이 되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집단 퇴장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 요걸 가지고 이제 추경과 한판 붙는 상황. 이게 이제 최대치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못 꺼낼 거라고 봐요. 뭐 쫄보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본인이 린치를 당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탄핵을 주도한 것과 따라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김건희 특검을 주도할 수는 없어. 그러나
모른 척하고 의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 줄 수 있어. 요 정도 스탠스면은 본인 입장에서 원만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자율 투표하도록 하자 정도가 저는 최대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어. 집단 퇴장하자. 이건 당내 문제야.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아니, 충돌하더라도 결국 네. 이기는 건 추경호가 이길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얼마나 이제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 네. 또 여론조사에서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이런 걸도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작동하죠. 한동훈 걔가 10명 또는 20명의 의원이 있다 치더라도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단 퇴장이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면 그걸 무릅쓰고 나는 남을 거야. 네. 10명, 20명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되려면요. 네. 광화문에 100만 명 모여야 되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10% 초반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흐지부지 보이네요. 되는데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쉽게. 아, 그래요?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지율이라는 게 갈 곳이 있어야 빠져나오거든요. 네네. 갈 곳이 없어요. 오세훈 저렇게 됐죠. 네. 홍준표 저런 수준이죠. 뭐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한동훈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 쪽으로 올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하물며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바로 대권 주자 반열에서 제거된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봐요. 일종의 엉거주춤 상태가 계속될 거다. 네. 이럴 때 제가 기대하는 게 뭐 이낙연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활약 좀 하시죠. 뭐 국민의힘 입당. 국민의힘으로 네네. 가셔가지고 네네. 대권 주자 하시면 지지율 한 10% 나올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란 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 말로가 대추례로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이 되게 중요하군요. 뭐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고 소수파였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차곡차곡 다져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사상 누각이죠. 네. 꽃바람 불 때 누각에 올라가서 시조 한 수 짓고 그리고 정권을 향해 가지고 쓴소리 한번 날리면서 저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상 누각들은 꽃바람이 칼바람으로 바뀌면 바로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이 사실 우리 여론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꼬박꼬박 방송에 나와서 뭐 한마디씩 하는 심평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하고 가깝다, 대통령하고 가깝다, 뭐 한동안은 자기가 멘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 방송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를 점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럼 자기가 배신당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줄석입니까? 뭡니까? 줄서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신풍 변호사를 얼핏 뵌 적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아마 명문 집안의 종손쯤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한 20, 30년 전쯤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변호사였어요. 저도 아는데. 열린민주당이라고 그 노무현 정부의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출마 생각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적 관계들 속에서 뭔가 좀 이 태클이 들어와서 출마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고검에 이 좌천성 인사로 내려갔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렇게 교분을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그 대구 쪽에 있었던 구친노들하고 좀 많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그런 변화는 대통령 지지도, 뭐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거하고 관련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종말로 가고 있다. 이석연 그 박근혜 정부 법제처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전부터 이제 세게 그만둬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심평 변호사 저희가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심평 변호사 같은 분도 불러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따져보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원책 변호사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그
갑자기 이름도 생각. 에드워드 기본입니까? 그 로마 제국 흥망사. 네. 거기도 보면 제국은 내분으로 망합니다. 대부분이 외세의 침략으로 생각보다 잘 안 망해요. 네네 그렇죠. 내분의 상태에서 외세가 조금만 침략해도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고. 실제로 네.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세력은 외세잖아요. 네네. 그럼 내부는 뭐냐? 한동훈, 윤석열 갈등. 그다음에 이 보수적인 인사들 내에서 이 정권 더 이상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구나라는 내부적 비판. 이런 것들이 더 날카롭고 아프게 다가오죠.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뭐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1심 선고가 2개 나왔는데 1심일 뿐이지만 유죄 나왔을 때 분위기와 또 무죄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양쪽이 완전히 다르대요. 저도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네. 이게 전국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확 바뀌어 버리면서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으로 번져져 버렸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표 25일 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하는 쪽에 몰두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형태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게 결국은 느낌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뭡니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으로 조선을 가면, 침략한 거 대륙 아닙니까? 진출하겠다. 저 네. 침략했는데 지금 해안가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아버린 거예요. 네.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되돌아가 버리니까 배도 못 대고 되돌아가니까 아니 이순신 때문에 되돌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네가 준비 덜 했어. 네가 제대로 안 싸웠잖아. 네가 우리끼리 괜히 뒤에서 댓글 달면서 이상한 내분이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한테 진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론도 좀 도는 느낌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하여튼 치도건 수준으로 하는데 또 새로운 기소도 했잖아요. 뭐 경기도 공금을 유용했다 이런 국가 것까지. 유용,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또 기소할 게 있다, 수사 중인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검찰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건 물음표로 김건희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존의 프레임이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그럼 김건희는 이렇게 되니까 극우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재명 방탄이다. 김건희 공격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분위기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김건희와 이재명을 연관지어서 정치적 고리로 활용하는 것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럼 뭐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아주 편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는 이제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아주 쉬워져 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무죄 이렇게 언론에서 1승 1패라고도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뭐 그냥 그런 국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뭐 그러려니 하고 확정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은 이제 검사들이 무리해서 기소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재판들도 결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 검찰 독재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두가 이제 개연성으로 이제 짐작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던 의혹의 눈초리들이 사라지는 거고 싸늘했던 시선들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차디찬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또 하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면 국민 다수, 뭐 적어도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유력 정치인도 언제든지 정치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정치관계법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거법 문제인데요. 누군가를 알았다 몰랐다 차원으로서 당원 500만 명의 정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이게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위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법치라는 미명 아래에 형법의 과다 적용이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룰 오브 로라는 법치주의적 개념을 한국 사회가 이제는 벗어 던질 때가 됐다. 그리고 오히려 기본적인 인간의 인격적 권리, 시민권,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가 법률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른바 이제 입헌주의, 컨스티튜셔널리즘이 한국의 새로운 이 법에 의한 이 국가의 운영이라는 형태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법은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국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다수들은 법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범죄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법률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법만 공부하고 헌법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저는 이 사이비 법조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금방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과 네.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 물론 범죄일 수 있습니다만은 1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준으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도 하다못해 뭐 몇만 명이 뽑잖아요. 대통령은 수천만 명이 뽑습니다. 네네. 그런 정치인을 사장시켜버리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당장 이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형을 좀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게 경고 또는 한번 고함을 지르고 싶은 게 네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 이 로비스트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와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로비스트법이 설명. 있어야지만이 합법적으로 청탁이 아닌 저가의 금액으로서 힘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민원을 합법적으로 국가에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로비스트법이야말로 합법화된 국민청원입니다. 의미 있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로비스트법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더 세워가지고 이 로비스트법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독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합법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독점합니다. 거기에 기생해서 로펌들이 기업들과 결탁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서 합법적으로 로비를 다 합니다. 로펌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로비를 다 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고액의 변호사들에게 접근조차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픈 곳들을 국정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적 차원, 그다음에 정치시장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국민의 전방위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유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일종의 호민관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합법적으로 되는데, 해야 됩니다. 네, 그 해줘야 될 출구를 좀 우리가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 네, 제가 또 네.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김영란법도 저는 제대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공무원들 찾아가가지고 밥 한 그릇 사면서 내 하소연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찾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를 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서 다 합니다. 오히려 힘없는 서민들만 더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금주법 때문에 마피아가 생긴 겁니다. 네네.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하면요. 더 큰 부정과 구조적 부정이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이 도덕률적인 진보적 생각으로서 이 김영란법 만들었던 사람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시기가 되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선거법이 사실 선관위 제도도 그렇고요. 4.19 혁명 위대한 혁명이지만 4.19 혁명이 시작된 건 3.15 부정선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6년 촛불혁명 같은 걸 경험하면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저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부정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극우적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선거를 해도 다 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다 자유로워졌죠. 믿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선거법 구도도 또 선거관리 구도도 좀 혁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12월 12일에 이제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네.
예, 이 양반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이 양반 이름을 딴 정당까지 뭐 의석수를 차지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다 알고 한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당신은 집에 가서 하면 집에 가야 되느냐?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에 의한 평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형법이 헌법을 누르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고요. 지금 법률대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조국 대표가 유죄 판결 받으면 확정되면 네네. 집에 가긴 해야 되지만 네네. 제2, 제3의 조국, 제2, 제3의 이재명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인사권에 관한 문제들을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접근한다. 이건 황당무계한 접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집에 가야 되느냐 마냐, 그렇죠. 대통령을 파면하냐 아니냐는 공화국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도 그렇죠.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공화국의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적 절차는 가지고 있는데 공화적 절차는 너무 엉성해요. 네. 공화적 절차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상황, 대법관이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공화적 절차를 완성하려고 한다. 이거는 심각한 저는 공화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공화국으로 돼 있잖아요. 세계의 유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공화국인 나라 별로 없는 거 아세요? 네. 대부분 그냥 공화국이에요. 네, 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화가 목적이고 민주는 절차로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네. 두 개가 결합될 때.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민주주의가 최대 가치와 최대 선이 돼 버린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다수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상황. 이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투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이 공화주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화주의적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상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상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최소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규제하는 것을 근본적 목표로 하는 기관이 헌법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거. 저는 헌법 모순이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기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지금의 선관위 구조에 맡길 수는 없다. 네, 군사 독재 정권에서 관료들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선거 부정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은 과다할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필요 없다. 위원회 조직으로서 선거철에 봉사자들을 모아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적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굉장하게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가 주도해서는 만드는 법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과거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성찰적으로 재구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에서 제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김영란법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도 근본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된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만큼의 시대까지는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률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다. 또는 이 동시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깨져야 되고요. 어릴 때 배웠던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면 안 돼라는 그 잘못된 법률에 대한 엄숙주의, 신성화부터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 헌법 개정하는 거 보면 조문이 계속 길어져요. 그렇죠. 현대국가가 되니까 네네. 들여다보고 네네. 챙겨야 될 것도 그래 많으니까. 수정헌법이 존재하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네. 계속 보태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양도 길어지고 아이고 저는 박진영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와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네. 몇 분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늘 다 여쭤보지 못해서 아이고 서운합니다. 뭐 농반 이야기하시죠. 진반입니다. 네, 네,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너무 신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진행자로서는 깝깝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개각을 한다. 네네. 뭐 총리를 바꾼다. 이런 사람들이 물망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또 진행되나요 실제로?
대통령을 바꿔야죠. 아, 사실 모든 문제점은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뭐 총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누군지도 사람들 잘 모릅니다. 네네. 사건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상민 장관, 네네. 행안부 장관의 존재감이 높아졌고요. 법무부 장관도 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핸드폰은 압수수색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나를 탄핵하라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죠.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든지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완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자리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외교 참사를 당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조용히 다 사과 받았다 뭐 이런 식이고 이런 게 다 국가 기강이 해이해진 국가 사태죠. 기강의 문제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김태호 실장과 같은 이 뉴라이트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은 똑같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국무총리로 와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비슷한 국무총리를 찾지 않을까요? 아, 그냥 대통령을 대인배라 여기는 그런 국무총리. 그렇죠. 뭐 이른바 네. 대독 총리 아. 이런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총리가 나오면 국회에서는 동의를 해줄까요? 국회에서 동의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선뜻 이 총리를 바꾼다는 이야기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는 관료들 중에 찾는다라는 소문이 나 있고요. 그 소문이 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자기 발전으로 내가 총리 후보감이야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네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있고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도 네네.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이건 비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비본질이죠.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네.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안 통과가 안 되겠죠. 이태원 참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궁금한 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알지도 못한다 뭐 안철수 씨도 그랬는데 명태밖에 모른다 뭐 이런 식이다가 지금 계속 뭐 그게 아니고 뭐 돈도 주고받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오세훈 씨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매불쇼에 갈 때 같이 갔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것은 오세훈 씨의 이 스폰서로 일컬어지는 분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사실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네, 김아무개 씨라고. 그렇죠. 김모 씨인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님의 이야기는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왜 기자회견까지 해서 명태균 씨하고 나하고는 관계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중간에 또 다른 유력 정치인 한 명 끼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력 정치인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네네. 2021년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는 돈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뭐 여기에 대한 대가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한정 씨가 돈을 줬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네네.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요, 이게 개인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운동이지만 그 당시에 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의 대표는 김종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도 대표는 김종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나는 후보로서 명태균 씨를 그때 자주 본 적도 없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오더를 준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김한정 씨라는 분이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 여부의 인과관계가 오세훈 시장을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매불쇼에 갈 때 명태균 씨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정황들 같이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 씨가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뭔가 언급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명태균 게이트인데, 게이트죠. 예, 게이트인데 이 게이트의 핵심은 뭐 명태균이 뭘 어떻게 했다. 이 핵심은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면으로 훼손한 거잖아요. 네네. 오염시킨 거고. 그래서 어쩌면 당선될 사람이 안철수거나 나경원일 수도 그리고 또 있는데. 홍준표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 오세훈으로 바꿨다든지 네네. 또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나 후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을 바꿨다든지 하는 조작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민주주의 위의 사건이고요.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우리 통진당 사태 기억나죠? 네네네. 통진당 사태의 출발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조작입니다. 더합니다. 대통령 후보, 서울시장 후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네. 이라는 가정하였어요. 이 정당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위헌 소송 누군가 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정당 해산 심판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대통령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 이거는 위헌 정당 수준이라고 봅니다.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에 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는데 네. 저는 뭐 편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 미소가 막 있더라고요. 한동훈 당직자- 대표는 신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민주당 압수수색하면 난리 당직자들이 나죠. 인상 몸싸움하고 쓰고 난리 나죠. 뭐 하는 거냐 뭐 이러고 변호사 불러와 뭐 이러잖아요. 여긴 되게 서로 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의심합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짜고 치는 쇼일 수 있다. 중요한 네. 서류는 이미 감추고 압수수색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 두 번째 의심은 서류를 감추지 않더라도 털리고 싶다. 정말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정보, 그 당시 지방선거 때 정보, 보궐선거 때 정보, 총선 때 정보, 나는 거리낌 없이 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동훈 대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네네. 의심을 해봅니다. 나는 왜? 상관없으니까. 나는 관련 없으니까. 네. 네.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검찰이 정당에 이렇게 마구 들어가는 행태 자체가 헌법 유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당도 헌법 기관에 준하는 위치를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당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하나는 국회죠, 또. 국회 아니잖아요. 국회 네. 안에 들어가는 건 수사기관이 아무리 영장이라도 국회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당 대표도 잘못했지만 국회의장도 잘못한 겁니다. 네. 상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의 사정권이 대의기관인 국회까지 쳐들어왔다. 이거는 심각한 위해 행위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개헌하면은 국회에 약간의 치안이라든가 사정권을 줘야 되지 않나. 뭐 특사경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비만 둘 게 아니라.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경위하고 방어만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에 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국회 내에서 국회만을 담당하는 사정기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한다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보내줄게라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정도가 국회의장에게 네네. 요청해서 네네. 언제 이런 일로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최소한 예우라도 좀 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좀 정말 검찰의 나라인가? 검찰의 검사들만의 나라죠. 나라인가 하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 이른바 이제 집정관들, 그 네. 황제들이 막 원론을 부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 시절에는 원론이 이 무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뭐냐? 원로원이 황제를 체포하러 가기도 해요. 네. 때로는. 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비폭력 민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면 정답은 존재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폭력성 일부를 인정해 줍니다.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서 군부가 이 민중들을 탄압하는데 민중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인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상상력과 재미의 수준이지만은 국회는 그 정도 뭐 최소한의 어떤 본인의 자기 안보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게 이렇습니다. 나의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국민의힘이라도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함부로 당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니까 너의 권리도 보장돼야 되는데 어떤 정치 세력은 뭐 나는 자유롭고 싶고 남은 아무렇게나 돼도 좋고 또는 해쳐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 세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원칙이 뭔지를 우리 박진영 선생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박진영 선생님 감사합니다.